전남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해안 마을 영지는 시간마저 더디게 흐르는 듯한 곳이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아침을 깨우고 연붕이 섞인 바람이 낡은 집들의 지붕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곳. 이하늘은 이곳에서 지난 5년간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그녀의 성은 새벽, 하늘, 바다, 별이라는 4명의 아이들이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성벽을 채우는 가장 완벽한 방어막이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은 부엌에서 이하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첫째 새벽이는 벌써 일어나 마당의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속이 깊고 의젓한 아이였다. 엄마의 작은 한숨에도 마음을 쓸 줄 알았고 동생들이 다투기라도 하면 든든한 중재자로 나섰다. 둘째이자 유일한 딸인 하늘이는 거실 창가에 앉아 두꺼운 백과사전을 뒤적이고 있었다. 엄마의 명석한 두뇌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이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워몰은 정말 다른 우주로 갈 수 있는 통로야.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 힘든 질문을 툭툭 던져 이하늘을 놀라게 하곤 했다. 셋째 바다는 온몸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잠시만 눈을 떼면 무릎에 새로운 멍을 만들어 오거나 옷에 흙을 잔뜩 묻힌 채 헤헤 웃으며 나타나는 개구쟁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별이는 조용한 관찰자이자 작은 예술가였다. 말없이 스케치북에 자신만의 세상을 그려냈고 어른들도 놓치기 쉬운 엄마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섬세한 아이였다. 이 하늘은 이 4개의 작은 우주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만했다. 밤늦게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낡은 태블릿으로 최신 생명공학 논문을 찾아 읽으며 과거의 자신을 아쉬워할 때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에 촉망받는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버린 대가로 얻은 이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행복한 순간을 골라 잔인한 발톱을 드러냈다. 몇 달 전부터 새벽이의 몸에 나타난 작은 이상 신호들이 시작이었다. 친구와 부딪힌 자리에 생긴 멍이 몇 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온 날이면 다음날 아침이면 끙끙 앓으며 일어나지 못했다. 한 번은 코피가 멈추지 않아 동네 의원으로 달려간 적도 있었다. 그녀의 과학자로서의 직감이 경고등을 켰다. 단순한 성장통이나 영양 부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녀는 밤마다 몰래 새벽이의 증상을 꼼꼼히 기록했다. 연구원 시절의 습관이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불안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아이를 데리고 가장 가까운 도시의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낯선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무표정한 사람들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마침내 마주한 젊은 혈액종양내과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진단 결과를 알렸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명.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골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정상적인 혈액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희귀 난치병이라고. 골수라는 공장이 완전히 셧다운된 상태이며 유일한 완치 방법은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 순간 이 하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과 나머지 3 아이들의 조직적 합성 항원 검사를 진행했다.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불일치라는 3 글자뿐이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기증자 등록을 하고 희망 고문을 하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새벽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혈소판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작은 충격에도 뇌출혈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아이는 무균실에 격리되었고 정기적인 수혈로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을 뿐이었다. 해맑게 웃던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어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고통이었다. 한 달이 지났을까? 이식 코디네이터로부터 절망적인 전화가 걸려왔다. 국내외 모든 기증자 정보를 확인했지만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지 못했다는 통보였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녀는 담당 의사를 붙잡고 애원했다.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기적적으로 일치 확률이 가장 높은 아이의 친부를 찾는 겁니다. 연락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친부, 그 단어는 5년간 이하늘이 스스로에게 내린 가장 강력한 금기어였다. 그녀의 뇌리에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리는 그 남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권지혁,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유진그룹의 총수.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이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얼음 같은 남자.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유진그룹 자회사였던 연구소에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파티. 촉망받는 신입연구원이었던 그녀는 그곳에서 모든 이들의 경애와 두려움을 한 몸에 받던 권지혁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보았다. 누군가 건넨 칵테일 한 잔에 정신이 아득해졌고 어지러움을 피해 잠시 쉬려던 것이 끔찍한 실수의 시작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낯선 호텔 스위트룸의 침대 위였다. 그리고 그녀를 내려다보던 권지혁의 경멸, 어린 눈빛.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던지듯 말했다. 이걸로 조용히 끝내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수치심과 절망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듯한 모멸감에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다. 그 후 자신의 뱃속에 4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를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아이들의 존재는 또 다른 골칫거리거나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생긴 5점일 뿐일 터였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이 아닌 자신의 핏줄이라는 소유물로만 대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쳤다. 자신의 빛나는 미래와 경력을 모두 버리고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이곳 영진으로 숨어들었다. 지난 5년은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운명은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과거와 마주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 하늘은 무균실에 잠들어 있는 새벽이 곁을 지켰다. 링거 바늘이 꽂힌 가느다란 팔과 창백한 얼굴,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권지혁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공포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2개의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지만 승자는 정해져 있었다. 어미에게 자식의 목숨보다 더 큰 공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새벽 위의 작은 뺨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가 꼭 구해줄게. 아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과거로부터 걸려온 잔인한 부름에 그녀는 마침내 응답하기로 했다. 서울은 이 하늘에게 잊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이기도 했고 이제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 할 요새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잠시 이웃에게 맡기고
홀로 상경했다. 싸움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었다. 이것은 오롯이 그녀 혼자 감당해야 할 전쟁이었다. 그녀는 번화에서 떨어진 낡은 비즈니스 호텔에 작전 본부를 차렸다. 그녀의 첫 번째 행보는 유진그룹에 연락하는 것이 아니었다. 5년간 잠들어 있던 자신의 또 다른 자아, 즉 냉철한 과학자 이하늘을 깨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틀 동안 호텔 방에서 두문불출하며 과거의 자신을 되찾는 작업에 몰두했다. 대학 도서관의 방문자용 아이디를 이용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고 유진그룹의 재무보고서와 경쟁사들의 기술 동향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에 유진바이오의 아픈 손가락인 유전자 편집 기술 프로젝트의 실패 요인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방향 설정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이 하늘은 호텔에 비치된 메모지에 복잡한 분자 구조도와 알고리즘을 그려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5년간 멈춰있던 톱니바퀴들이 무서운 속도로 다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그녀의 무기이자 트로이의 목마가 될 사업 제안서였다. 프로메테스키라고 이름 붙인 그녀의 기술은 단순히 유진바이오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기존 기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번뜩이는 영감을 이 제안서에 응축시켰다.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결코 거절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미끼였다. 그녀는 LHN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1인 연구 컨설팅 회사를 급조해 자신의 신분을 위장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제안서를 보낼 대상도 신중하게 골랐다. 일반적인 제휴문의 창구가 아니었다. 과거 학회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던 유진바이오의 연구개발 총괄 책임자의 개인 이메일로 직접 제안서를 발송했다. 최고 권력자에게 도달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노린 승부수였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메일함을 확인하고 수시로 새벽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전화통화로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다. 아이의 희미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제안서를 보낸 지 5일째 되던 날 전화가 걸려왔다. 유진바이오가 아닌 유진그룹 본사 회장 비서실이었다. LHN 바이오 솔루션의 이하늘 대표님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제안서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직접 뵙고 싶어 하시니 일정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미끼를 물었다. 그것도 그녀가 노렸던 가장 거대한 월척이. 이하늘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공포와 함께 계획이 성공했다는 으스스한 만족감을 느꼈다. 약속 당일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갑옷인 짙은 네이비색 팬츠 수트를 입었다.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뒤로 묶었고 화장기는 거의 없앴다. 거울 속에는 5년 전에 상처받기 쉬운 젊은 연구원이 아닌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냉정한 사업가의 얼굴이 있었다. 유진그룹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자랑하며 그녀를 압도했다. 5년 전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그 성체, 이제 그녀는 자신의 발로 당당하게 사자의 굴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대리석 로비를 지나 소리 없이 움직이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수십 번이고 시뮬레이션했다. 회장실은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은 공간이었다. 거대하고 미니멀하고 차가웠다. 서울 전체를 발 아래 둔 통유리 창을 등지고 앉은 그는 마치 세상의 지배자처럼 보였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섰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책상 앞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뗀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당신 제안서는 읽어봤소. 야심차더군. 혹은 순진하거나 10분을 주지.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시오. 특유의 오만하고 사람을 질리게 하는 말투. 하지만 이 하늘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프로메트스키의 핵심 원리와 사업적 가치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막힘없는 논리와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 그녀는 그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예상이라도 한 듯 완벽하게 방어하고 오히려 역으로 그의 허를 찔렀다. 그것은 지성의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발표를 하는 내내 그녀는 속으로 그를 관찰했다. 사람을 수단이나 장애물로만 보는 비정한 눈빛, 공감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함.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 남자에게 아이들의 존재를 알렸다면 그는 분명 아이들을 축복이 아닌 처리해야 할 문제로 여겼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면의 결의를 다졌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권지혁의 눈에 처음으로 흥미라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물론 그녀라는 인간이 아닌 그녀가 가져온 기술이 가진 막대한 이윤에 대한 흥미였다. 당신과 당신의 그 회사에 대해 우리 팀에서 철저한 실사를 진행할 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만남은 끝났다는 의미였다. 이 하늘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건물 밖으로 나와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까지 그녀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1라운드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이 하늘의 예상대로 유진그룹의 실사는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었다. 그들은 LHN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유령 회사의 재무기록부터 시작해 이 하늘의 과거 연구 실적까지 모든 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예상하고 있었다. 철저하게 준비된 위조 서류와 데이터는 흠잡을 데가 없었고 기술적인 질문에 대한 그녀의 답변은 유진의 전문가팀마저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기술이 진짜라는 것은 증명되었지만 그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권지혁은 그녀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기술은 탐이 나지만 굴러온 돌에 불과한 1인 기업 대표에게 쉽게 주도권을 내어줄 생각은 없어 보였다. 전형적인 강자의 힘겨루기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하늘에게는 그와 느긋하게 밀고 당기기를 할 시간이 없었다. 매일 밤 걸려오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새벽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시계는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째깍거리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이 하늘은 이웃집 할머니에게 부탁해 하늘이와 바다, 별이를 서울로 데려왔다. 작은 호텔 방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활기로 가득 찼지만 이 하늘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 위험한 게임에 아이들을 미끼로 써야 한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새벽이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다. 이 싸움은 새벽이뿐만 아니라 네 아이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다. 하루 종일 유진그룹 빌딩 근처 카페에 앉아 권지혁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가 매일 오후 2시 15분 비서 한 명만을 대동하고 공원을 산책한다는 것, 늘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계산한 그녀는 결전의 날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향했다. 화창한 오후 공원은 평화로웠다. 이 하늘은 아이들에게 솜사탕과 풍선을 사주었다. 아이들의 밝은 옷차림과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그녀가 품고 있는 어두운 목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오후 2시 15분 저 멀리서 권지혁이 나타났다. 그는 스트레스에 지친 얼굴로 휴대폰 통화를 하며 걸어오고 있었다. 이 하늘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바다의 등을 슬쩍 밀었다. 아이는 신이 나서 그의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계획된 사고가 일어났다. 바다가 그의 발치 앞에서 일부러 넘어진 것이다. 아이의 무릎이 까졌고 서러운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일에 몰두해 있던 권지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걸음을 멈췄다. 비서가 나서서 상황을 처리하려 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막았다. 아마도 짜증이 섞인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는 무심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생겼다. 그때였다. 하늘이와 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다. 그리고 딸 하늘이가 넘어져 우는 동생과 자신들 앞에 앉은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순수한 논리 회로 속에서 너무나도 닮은 두 얼굴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하늘이는 권지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빠, 동생이 아파요. 아빠라는 단어와 내 동생이라는 소유격이 그의 뇌리에 대모처럼 박혔다. 그는 새아이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자신의 날카로운 눈매, 고집스러운 턱선, 특유의 분위기까지 자신의 유전자가 복제된 듯한 작은 얼굴들이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그제야 이 하늘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 때문에 방해가 되셨네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의 시선을 피하며 아이들을 일으켜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서둘러 공원을 빠져나갔다. 뒤에 남겨진 권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이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권지혁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 같았다. 그는 오후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아이들의 얼굴이 아빠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도 안 되는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섬뜩한 확신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LHN 바이오 솔루션의 이한을 대표. 그 여자의 사생활에 대해 전부 알아내. 당장 김 비서가 막 사무실을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법무법인에서 온 특급 우편 배달원이 회장 앞으로 온 소포를 들고 나타났다. 권지혁은 신경질적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그의 완벽했던 세상을 산산조각 낼 두 종류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장,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보고서는 차갑고 기계적인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다. 아이들 4명 공원에 없었던 새벽이의 이름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과 이 하늘의 유전자 정보, 그리고 항목 KHRG 용실 커피컵에서 채취한 자신의 유전자 정보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은 보고서 맨 마지막 줄에 멎었다. 침부 확률 99.6%. 순간 권지혁의 세상이 붕괴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서류들이 흩어졌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그녀의 완벽한 제안서는 미끼였고 지루한 실사는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이었으며 공원에서의 만남은 계획된 습격이었다. 자신이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하고 잊어버렸던 한 여자가 지난 5년간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 그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서류와 모니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다. 하지만 그 폭력적인 분노의 이면에는 그의 성인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원초적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공포였다.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 자신을 완벽하게 속인 여자에 대한 공포.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 위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공포였다. 권지혁의 사무실을 휩쓸고 간 분노의 폭풍 뒤에는 섬뜩할 정도의 냉정이 찾아왔다. 그는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무너진 왕국을 내려다보는 듯했다. 흩어진 서류 조각들 위로 99.999%라는 숫자가 그를 조롱하듯 선명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의심과 사리로 변모해 있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온 김비서는 말없이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만둬. 권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파괴할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무자비한 명령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첫째, 국내 최고의 탐정팀을 꾸려.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이 하늘이 5년간 머물렀다는 그 총우석으로 내려가. 그녀가 대화한 모든 사람, 방문한 모든 장소, 쓴 돈 10원 하나까지 전부 파헤쳐. 이런 거대한 계획을 혼자 진행했을 리 없어. 분명 공모자나 배우, 자금줄이 있을 거다. 뼈가 나올 때까지 팝.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정교한 음모로 규정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 외에 다른 가능성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둘째, 법무팀에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해. DNA 검사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불법 시료 채취로 역소송을 걸어 사생활 침해, 업무 방해, 엮을 수 있는 모든 죄목을 엮어 자비를 구할 때까지 소송으로 묻어버려. 셋째, 이 사실은 이 방 밖으로 절대 새어나가서는 안 돼. 특히 우리 가족들 귀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알겠나?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명령은 이미 늦은 뒤였다. 유진가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비밀은 가장 빨리 퍼져나가는 독과 같았다. 법무팀의 이례적이고 분주한 움직임은 즉시 권세준의 정보망에 포착되었다. 권세준에게 충성하는 법무팀의 한 직원이 이 엄청난 스캔들의 전말을 그의 귀에 속삭였다. 유진가의 고풍스러운 저택 응접실. 권지혁의 계모인 민서연 여사와 그녀의 아들 권세준은 향기로운 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권세준은 간신히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방금 입수한 정보를 어미에게 전달했다. 어머니, 그 완벽한 형님께서 드디어 발목을 잡힐 약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4개씩이나요. 민서연의 입가에 우아하지만 잔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남편의 첫사랑이 낳은 아들, 권지혁을 언제나 증오했다. 4명의 숨겨둔 자식이라. 이보다 더 좋은 무기가 또 있을까? 대중들은 도덕성에 흠집이 난 지도자를 용납하지 않지. 사생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남자가 어떻게 거대 그룹을 이끌 수 있겠냐며 들고 일어날 게야. 그들에게 아이들은 존재가 아니었다. 오직 권지혁을 끌어내릴 수 있는 스캔들이자 약점이고 무기일 뿐이었다. 그들은 즉시 이 사회를 장악하고 권지혁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에서 급파된 검은 양복의 조사팀은 평화로운 해안마을 영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날카롭고 이질적인 분위기는 조용한 마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들은 이하늘이 일했던 허름한 식당, 그녀의 이웃들, 아이들이 다녔던 어린이집을 샅샅이 탐문했다. 하지만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의뢰인의 예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식당 주인은 그녀를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던 억척스러운 엄마라고 기억했다. 이웃들은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던 착한 여자라고 입을 모았다. 그녀의 통장 거래 내역에는 거액의 돈이 오간 흔적은커녕 늘 빠듯한 생활비로 힘겹게 버텨온 흔적만이 가득했다. 조사팀장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김 비서에게 중간 보고를 했다. 이상합니다. 음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고된 삶의 흔적뿐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보고는 권지혁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사실이 그의 시나리오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정교한 연극이라고 확신했다. 그 사이 회사 내부에서는 권세준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직 직접적으로 칼을 뽑아들지는 않았다. 대신 임원회의에서 슬쩍 말을 흘렸다. 곧 있을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리더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개인적인 스캔들 하나가 전체 프로젝트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권지혁을 향한 명백한 경고이자 다른 임원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행위였다. 그는 물밑에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칼을 갈고 있었다. 그날 밤 권지혁은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보고서를 검토했다. 영진에서 올라온 보고서는 가난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 유전자 검사지는 그가 네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현실이 충돌하며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조사팀이 몰래 찍어온 이하늘과 아이들의 흐릿한 사진을 노려보았다. 자신을 닮은 아이들의 얼굴.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생물학적 사실이었지만 그에게는 마치 잘 짜인 인질극처럼 느껴졌다. 그의 분노 뒤편으로 섬뜩한 혼란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질문이 그의 철옹성 같던 세상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진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여진이 몰려올 차례였다. 권지혁의 분노는 조사의 결과가 그의 예상과 어긋날수록 더욱 거세졌다. 일주일간의 강도 높은 조사는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는 이하늘이 일과 육아만으로 점철된 수도승과도 같은 삶을 살았다는 내용뿐이었다. 숨겨둔 애인도 비밀 계좌도 의심스러운 관계도 없었다. 그는 조사팀장과 김 비서를 앞에 두고 불같이 화를 냈다. 월급만 겨우 받으며 살던 여자가 혼자서 이 모든 판을 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불가능해. 더 깊이 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 그의 편집증과 현실 부정은 그게 달에 있었다. 권지혁의 분노에 때밀린 조사팀장은 마침내 그들이 발견한 마지막 사소한 단서를 꺼내놓았다. 회장님,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서울로 오기 직전 큰아들을 데리고 인근 도시의 대학병원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아직 의료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병원이라는 단어가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이것이 그녀의 진짜 목적을 파악할 실마리라고 직감했다. 의료 사기를 치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는 특유의 무자비한 방식으로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법 따위는 신경 쓰지 마. 그 병원 이사회에 내 사람이 셋이나 있어. 당장 그 기록 빼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의 권력 남용은 그가 진실에 다가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김 비서는 굳은 얼굴로 의료기록 파일을 들고 나타났다. 권지혁은 마침내 음모의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듯 거의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는 파일을 펼쳤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서류 첫 장에 박힌 이름에 멎었다. 환자명 권새벽. 이하늘이 아이에게 그의 성을 붙여주었다는 사실에 잠시 멈칫했던 그는 곧이어 진단명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진단명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시비어 아플라스틱 아네미아, 아시피릴레는 메부티 하모니식 대여의 다. 그는 홀린 듯 서류를 넘겼다. 차갑고 기계적인 의학 용어들, 급격히 떨어지는 혈구 수치를 보여주는 검사 결과지. 고통스러운 시술 기록들, 그리고 그의 심장을 꿰뚫은 의사의 마지막 소견. 조혈모 세포 이식 외 치료법 없음. 직계 가족. 특히 친부의 조직검사 시급. 순간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거대한 음모론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정교한 갈취 계획, 교활한 적,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단순하고도 잔인한 진실만이 남았다. 이것은 그의 돈을 노린 계획이 아니었다. 그의 피를, 그의 골수를 얻기 위한 필사적인 도박이었다.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사무실에서의 그녀의 당당한 얼굴, 공원에서 마주쳤던 자신을 닮은 아이들의 얼굴, 무릎이 까져 울던 아이,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의 목소리.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음모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몬 원인 제공자였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혹은 억지로 억누르고 살았던 감정과 마주해야 했다. 죄책감, 숨막히는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5년 전 그날 밤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리고 지난 몇 주간 그녀를 괴물로 취급했던 자신의 잔인함에 대한 사무실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그의 잠긴 목소리였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김 비서, 오늘 스케줄 전부 취소해. 그는 뻣뻣한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명령이 아닌 깊고 혼란스러운 갈등이 담겨 있었다. 차 대기시켜. 병원으로 간다. 어느 병원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김 비서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권지혁은 자신의 분노가 휩쓸고 지나간 어지러운 사무실과 바닥에 흩어진 진실의 증거들을 뒤로 한 채 밖으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전쟁을 준비하는 제왕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가 만들어낸 결과와 마주하기 위해.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 마지못해 첫걸음을 내딛는 한 남자의 것이었다. 벤 피엔. 권지혁은 조직검사를 마친 후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이하늘이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5년이라는 시간과 어색한 침묵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이 공유하는 유일한 것은 곧 태어날 결과를 기다리는 한 가닥 희망뿐이었다. 잠시 후 의사가 두 사람을 함께 진료실로 불렀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네요. 두 분의 조직적 합성 항원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최고의 결과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하늘은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순수한 안도감이었다.
권지혁 역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낯설지만 분명한 감정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적도, 낯선 이도 아니었다. 그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 앞에 선 두 명의 부모일 뿐이었다. 의사는 이식 수술 일정을 잡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연약한 평화가 감돌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나기 위해 존재했다. 권지혁이 병원을 나서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김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지금 당장 뉴스를 보셔야 합니다. 차에 올라탄 그는 태블릿을 켰다. 그리고 화면을 가득 채운 헤드라인을 보고 숨을 멈췄다. 기업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악명 높은 인터넷 언론 베리타스의 단독 보도였다. 단독 유진그룹 권지혁 황제의 이중생활 숨겨진 4명의 아이들과 미스터리의 여인, 기사는 교묘한 악의로 가득 찬 걸작이었다. 사실과 추측을 뒤섞어 그를 자신의 아이들을 버린 비정하고 부도덕한 재벌 총수로 묘사했다. 그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완벽한 인격 살인이었다. 권세준이 쏘아올린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장악했다. 주식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유진그룹, 권지혁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단을 차지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개장과 동시에 유진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해외 파트너들의 우려를 표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홍보팀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사무실에 도착한 권지혁의 주변에는 전쟁터와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들끓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배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식 수술에 희망적인 결과가 나온 직후를 노린 그의 심리에 최대한의 타격을 주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홍보팀의 위기 대응이 시작되기도 전에 두 번째, 그리고 더욱 치명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유럽지사로부터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유진그룹이 며칠 내로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독일의 로봇 기술 기업 이노바테크에 대해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 펀드 아리온 캐피털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회사의 미래가 걸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진그룹을 국제무대에서 무능하고 불안정한 기업으로 보이게 만드는 치명타였다.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했다. 권지혁은 아리온 캐피털이 권세준이 내세운 유령 회사라는 것을 직감했다. 보이지 않던 전쟁이 이제 전면전으로 번진 것이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권세준과 그의 파벌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그를 압박했다. 회장님, 송구스럽지만 회장님의 사생활 문제가 시장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 잠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완벽하게 코너에 몰렸다. 그의 사생활과 경영 능력이 동시에 공격받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두 개로 찢어졌다. 한쪽은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 새벽이에 수술 준비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사를 잃는다는 것은 저 잔인한 가족들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힘을 잃는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권지혁은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방은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전쟁터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 종류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아리온 캐피털의 공격에 대한 복잡한 재무 분석과 방역 전략이 담긴 보고서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증자와 환자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 절차와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는 병원의 작은 안내 책자였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는 무자비한 CEO와 회사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미숙한 아버지라는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있었다. 보이지 않던 전쟁은 그에게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공포와 함께 깨달았다. 적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그의 왕좌가 아니었다. 그의 영혼 그 자체였다. 이 하늘은 아들이 입원한 병원, 소아병동의 휴게실. 작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시선을 고정했다. 권지혁의 스캔들을 다루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전문가들의 무책임한 추측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세상 전체가 그리고 그와 엮인 자신과 아이들을 물어뜯는 것 같았다. 그때 담당 주치의가 침통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하늘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유진그룹의 불안정한 상황과 회장님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를 고려해 이식 수술을 잠정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수술 자체의 위험성 외에 병원이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하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기업의 전쟁, 그들만의 이전 투구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날카로운 칼이 되어 아들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다. 권지혁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다. 그녀 안에 있던 불안과 공포는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직접 행동해야만 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작전 본부인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이웃집 할머니에게 잠시 아이들을 부탁한 뒤 그녀는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현금으로 산 새로운 노트북과 대포폰에 전원을 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꿰뚫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설계하는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언론에 노출된 표면적인 정보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데이터의 흐름을 쫓기 시작했다. 과거의 인맥과 자격 증명을 이용해 해외 금융 저널의 유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고 다크웹에 금융 관련 포럼까지 뒤졌다. 권지혁의 팀은 아리온 캐피털이라는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전형적인 기업 전쟁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추적은 조세 피난처의 두꺼운 장막 앞에서 막혀 있었다. 이하늘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의 수혜자는 권세준이다. 하지만 그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권세준의 사회적, 직업적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훑었다. 대학 동문, 과거의 사업 파트너, 그의 어머니인 민서연 여사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의 이사진까지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를 마인드맵처럼 그려나가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들을 집요하게 연결해 나갔다. 밤샘 작업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의 두뇌는 고성능 컴퓨터처럼 작동했다. 며칠 밤을 꼬박 사운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들의 완벽한 범주에 남겨진 아주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그것은 직접적인 금융 거래가 아니었다. 아리온 캐피털의 눈에 띄지 않는 한 펀드 매니저의 아내가 최근 유럽에서 열린 미술품 경매에서 수백억 원대의 희귀 그림을 익명의 개인 수집객에 중개했다는 가십성 기사였다. 이하늘은 이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공개된 경매 기록과 미술계 내부자들의 가십 포럼까지 뒤져 익명의 개인 수집가의 정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그 수집가는 다름 아닌 민서연 여사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재단의 명의였다. 그 그림이 뇌물이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실행해준 대가로 장부상에 남지 않는 방식으로 지불된 완벽한 뇌물. 권지혁의 금융 전문가팀이 결코 찾아낼 수 없는 인간의 욕망과 허영심을 이용한 교묘한 연결고리였다. 권세준과 민서현을 기업 공격의 배우로 직접 지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그녀는 증거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췄다. 그림의 해외 운송 기록, 보험 서류, 그리고 펀드 매니저와 민서현 측의 미술상, 에이전트가 특정 날짜 같은 도시에서 머물렀다는 항공 기록까지 확보했다.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하나의 과학 논문처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로 뒷받침된 완벽한 보고서로 정리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움을 구걸하는 약자가 아니었다. 권지혁의 생존에 필요한 열쇠를 손에 쥔 거래의 주도자였다. 그녀는 대포폰을 들어 권지혁이 아닌 그의 그림자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의 절박함이 사라진 채 차갑고 단단했다. 김 비서님, 이하늘입니다. 유진그룹에 대한 공격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지혁 회장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시죠. 지금 당장. 그리고 혼자 오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조건으로 당당하게 도움을 제공했다. 전략가는 마침내 전면으로 부상했다. 김 비서가 준비한 만남의 장소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내부 수리라는 팻말을 걸고 외부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한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된 공간이었다. 늦은 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은 이하늘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얇은 파일 하나만을 올려놓은 채 차분히 상대를 기다렸다. 잠시 후 권지혁이 혼자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는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이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서막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아 자신을 마주보는 이하늘의 눈빛에서 그는 예전과 같은 절박함이나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자신감을 읽었다. 두 사람의 힘의 균형은 그의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본론부터 시작하죠. 이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이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미술품 거래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정보를 통해 그들의 자금 세탁 경로를 역추적했는지 그 과정과 논리를 차근차근 증명해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지성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 권지혁은 충격 속에서 침묵을 지킨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의심은 경외감으로 이내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각으로 바뀌었다. 그와 그의 정예팀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도 찾아내지 못한 연결고리를 이 여자는 호텔방에서 혼자 힘으로 찾아낸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하찮게 여기고 잊어버렸던 한 여자가 적어도 지적인 측면에서는 자신과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난 후 긴 침묵이 흘렀다. 원하는 게 뭐지? 권지혁이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것을 거래로 생각하는 그의 본능적인 질문이었다. 제 아들의 수술이 더 이상의 위원회 검토 따위 없이 예정된 날짜에 진행되길 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리고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족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지금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유진그룹 회장이라는 당신의 직위뿐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십시오. 그것은 돈에 대한 요구가 아니었다. 아들의 생존을 위한 안전 보장에 대한 요구였다. 이로써 그녀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오직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다. 그는 동의했다. 우정도, 신뢰도 아닌 오직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동맹이었다. 그에게는 그녀의 증거가, 그녀에게는 그의 권력이 필요했다. 그들은 곧장 권 지역의 안전가옥 중 하나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방역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가 신임하는 법무팀장과 재무팀장이 긴급 호출되어 합류했다. 처음에는 권 지역이 평소처럼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지시하려 했다. 그의 팀원들 역시 외부인인 이하늘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하늘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권 지역이 제시한 법적 대응 전략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리고 단순히 권세준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훨씬 더 정교하고 다층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권지혁은 자신의 의견이, 그것도 이 여자에 의해 정면으로 반박당한 것에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그는 감정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전략이 자신의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팀원들 앞에서 그녀의 계획을 채택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자존심보다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변화의 순간이었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팀원들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지친 몸으로 사무실에 남았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 우리 자회사 연구원이었지. 실력이 뛰어났다고 들었어. 왜 갑자기 사라진 거지? 그 질문에 이하늘의 눈에 처음으로 과거의 아픔이 스쳐 지나갔다. 이유는 권 회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그 자리에 당신도 계셨으니까 5년 전 그날 밤의 말없는 진실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아직 사과하지 못했다. 대신 죄책감이 담긴 눈으로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의 침묵은 그들의 복잡한 관계를 더욱 깊게 엮어버렸다. 날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방역의 모든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권 지역의 해임안을 처리할 긴급 이사회 날짜 맞춰 그들의 폭탄이 터질 시간을 설정했다. 두 사람은 스크린에 띄워진 작전 계획도를 나란히 서서 바라보았다. 적도, 동지도 아닌 공동의 적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뭉친 위태롭고 기묘한 동맹. 최후의 결전을 위한 무대는 모두 준비되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권세준이 의도적으로 밀어붙인 날짜였다. 권 지역의 해임안을 결정할 임시 이사회와 새벽이의 골수이식 수술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리게 되었다. 그에게 회사를 선택할 것인지, 아들을 선택할 것인지를 강요하는 가장 잔인한 양자택 일이었다. 권지혁은 아침부터 CEO의 갑옷인 완벽한 수트를 차려입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병원에 가 있었다. 김 비서는 이사회장의 좌석 배치도와 예상 발언자 목록을 보고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적들의 연합은 생각보다 견고했고 그의 부재는 곧 패배를 의미했다. 같은 시각 이하늘은 수술을 앞둔 새벽이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무균실. 각종 의료기기들이 내는 차가운 기계음 속에서 아이는 애써 씩씩한 척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강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만 속으로는 수술에 대한 공포와 권지혁이 벌이고 있을 싸움에 대한 불안감으로 떨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완벽하게 하나로 엮여 있었다. 유진그룹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권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하늘이었다.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새벽이가 아빠 오시냐고 물어봤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아들의 목소리, 그 어떤 기업의 소음보다도 그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는 저 멀리 보이는 유진그룹의 거대한 빌딩과 옆 좌석에 놓인 병원 안내 책자를 번갈아 보았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김비서, 차 돌려. 병원으로 간다. 김비서는 경악했다. 회장님, 하지만 이 사회는 회장님의 기권으로 간주될 겁니다. 상관없어. 권지혁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을 믿는다. 그리고 그녀를 믿는다. 그것은 단순히 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이하늘이라는 여자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내면의 변화가 마침내 끝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두 개의 전장에서 최후의 결전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유진그룹 이사회장 권지혁의 의장석은 비어 있었다. 권세준과 그의 파벌은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권세준은 연단에 서서 권지혁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그의 해이만을 상정했다. 권지혁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수적으로 열세에 몰려 있었다. 대학병원 수술실 앞 권지혁이 도착했다. 그는 수술실 관람창 너머로 수술대로 옮겨지는 새벽이를 바라보는 이하늘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섰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수술 시작을 알리는 램프가 켜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길고 피말리는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이사회가 마침내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권지혁이 아닌 김비서와 법무팀이었다. 동시에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미리 준비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하늘이 찾아낸 모든 증거들이었다. 아리온 캐피털의 실체, 뇌물로 사용된 미술품 거래 내역, 권세준과 민서현에게로 이어지는 자금의 흐름.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명백하게 폭로되었다. 동시에 이 모든 자료는 언론 전체에 보도자료로 배포되었다. 폭락하던 유진그룹의 주가는 거래가 정지된 후 권지혁이 음모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직으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권세준은 그 자리에서 모욕과 함께 추락했다. 그를 따랐던 이사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이미 회사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쿠데타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실패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수술실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새벽이의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하늘과 권지혁은 공포에 질린 채 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 거둔 기업 전쟁의 승리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싸움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 속에서 의료진은 사투를 벌였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권지혁은 그저 무력한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엄지를 들어 보였다. 아이는 안정됐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수술은 성공입니다. 그 말에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하늘은 권지혁의 품에 쓰러지듯 안겨 안도의 오열을 터뜨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어색함이 아닌 진심 어린 보호 본능으로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기업 전쟁의 승리보다 더 값진 진짜 승리의 순간이었다. 권지혁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 이사회장에서 체포되는 권세준의 모습은 모든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평생을 형의 그늘 속에서 살아온 그의 쿠데타는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민서연 여사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박탈당한 채 유진가의 텅 빈 저택에 유령처럼 갇히게 되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해졌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권지혁에 대한 재신임을 결의했다. 그는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김 비서의 승전보를 전화로 전해 듣는 그의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유리창 너머 회복실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에게 쏠려 있었다. 기업의 승리는 이제 그에게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이후의 시간 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다. 새벽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권지혁은 병실의 붙박이 손님이 되었다. 그는 회사의 모든 결제 서류를 병원으로 가져와 처리했고 남는 모든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그는 동화책을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딱딱한 톤으로 읽어주어 아이들을 웃게 만들었고 레고 성을 쌓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어린애처럼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이하늘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를 가르쳤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화 속 늑대는 더 무섭고 돼지는 더 귀여운 목소리를 내야죠. 성의 기초는 아빠가 튼튼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아이들이 믿고 벽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녀의 가르침 속에서 그는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는 법을,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웃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그를 회장님 혹은 아저씨라 부르며 경계하던 아이들도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새 아이들은 그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와 목을 감싸 안았고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 주는 순수한 기쁨을 맛보았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두 사람은 병실 한편의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하늘씨, 처음으로 직함 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5년 전 그날 밤, 그리고 당신이 돌아온 후 내가 했던 모든 행동과 생각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오만했고 잔인했고 눈이 멀었었어.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그의 자존심이라는 껍질을 모두 벗어 던진 담백하고 진솔한 사과였다. 이하늘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난 5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것은 그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비로소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의미였다. 깊은 감정의 교류 속에서 두 사람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마침내 새벽이가 퇴원하던 날, 권지혁은 이하늘과 내 아이들을 그녀의 작은 호텔 방이 아닌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아이들은 거대한 공간과 화려한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며 신나게 뛰어다녔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권지혁은 이 하늘과 함께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섰다. 평생 저것들을 쌓아 올리며 살았어. 그가 도시의 불빛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지. 당신과 아이들이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 공허함을 채워주었어. 이 집은 그냥 건물이지만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더군. 당신과 함께 만들어보고 싶소.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 기업의 총수가 아닌 한 남자, 한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그룹의 회장과 결혼해달라는 게 아니오. 서툴고 배우는 겉투성이인 아빠. 권지혁을 당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겠소. 나를 가르쳐 주겠소. 그의 겸손한 고백에 이 하늘은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다. 당신 배우는 속도가 꽤 빠른 편이잖아요. 몇 달 후, 주말 오후 그들이 처음 마주쳤던 바로 그 공원이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딱딱한 수트 차림이 아니었다.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새벽이를 목에 태우고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바다는 아빠와 함께 축구공을 쫓았고 이 하늘은 벤치에 앉아 하늘이 별이와 함께 그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다. 웃음소리와 따스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편안한 신뢰가 가득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네 개의 작은 빛이 만들어내는 찬란한 현재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약속만이 남아있었다.